말단 병사의 전설 제54장 우주 바깥, 길이와 너비가 각각 2미터인 소형 수송선 한 척이 조용히 정박해 있었다. 수송선의 탑승구 앞에는 수백 명의 대형 대열이 정갈하게 늘어서 있었고 이들은 모두 눈부신 흰색 예복을 입은 여자 군인들이었다. 보고드립니다. 지휘관님. 명령을 받아 지휘관님의 지시에 따르러 왔습니다. 탑승구에 나란히 서 있는 5명의 미모의 여성 장교들이 절도 있게 강진우에게 거수경례를 하며 말했다. 그래, 수고가 많네. 강진우는 경례를 받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뭐지 이건? 군부가 왜 전원 여성으로 구성된 승무원을 보낸 거야? 그는 몰랐다. 사실은 아무 남군도 자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괜히 실수라도 해서 이 여자 부대원들을 건드리면 강진우 같은 우리 편 감싸기 대장이 바로 총살시킬 수도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지휘관님, 그러면 지금 5명의 승무원 중 1명, 단정한 금발의 단발머리를 한 중이 계급의 여군이 주변이 고요한 걸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탑승하도록. 강진우가 손을 휘젓자 일사불란하게 정지해 있던 대열이 모래시계처럼 흐르기 시작했다. 조용하지만 빠르고 질서 있게 여자 병사들이 수송선 안으로 들어갔고 그 뒤를 이어 승무원들도 각자의 임무에 따라 먼저 탑승하여 좌석 배치를 돕기 시작했다. 그 금발 중위는 특이한 장면에 눈을 떼지 못했다. 이 부대 여자 병사들이 전부 빈손으로 수송선에 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놀러 나가는 거라면서 왜 여벌 옷 한 벌도 안 챙긴 거지? 다 밖에서 살 생각인가? 사실 그녀의 의문은 정확했다. 원래 이 여자 병사들은 엄청난 짐을 챙겨서 나가려 했다. 하지만 복귀한 강진우가 그들이 기지의 거의 모든 무기를 꾹꾹 눌러 담은 짐을 보고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강진우의 생각은 단순했다. 얘네 좀 제발 쇼핑도 하고 제대로 휴가 좀 즐겨라. 전처럼 똑같은 하루만 반복하지 말고. 결국 그는 아무것도 들고 나가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금발 중위는 강진우에게 다가와 정중히 물었다. 지휘관님, 혹시 목적지는 어디로 하시겠습니까? 강진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연방군에서 이 수송선을 배정해줬는데 혹시 운용에 제한이라도 있어? 중위는 재빨리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전혀 없습니다. 이번 주 동안 지휘관님께선 이 수송선을 마음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방 영내 어디든 가실 수 있습니다. 연료비는? 강진우가 덧붙였다. 중위는 강진우를 한번 슬쩍 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이번 주간의 모든 수송선 운영 비용은 연방군 후방지원부에서 부담합니다. 그 시점에서 부대원들은 전원 승선을 마쳤고 밖에는 강진우와 그 금발 중위 그리고 유아은을 포함한 10여 명의 여군 장교들만 남아 있었다. 유아은 일행은 강진우 뒤에 조용히 서서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고 누구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 순간 금발 중위는 그 여군 장교들의 시선을 느꼈고 거기에는 묘한 적의가 섞여 있었다. 처음엔 왜 그런 눈빛을 보내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내 깨달았다. 아, 나 지금 강진우랑 거의 어깨를 맞대고 서 있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자연스럽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손을 뻗어 길을 열며 말했다. 지휘관님, 먼저 타시죠.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강진우는 뒤를 돌아 군관들을 한번 훑어본 뒤 고개를 끄덕이고 수송선에 올랐고 유아은을 비롯한 장교들도 그의 뒤를 따랐다. 가장 마지막에 탑승한 금발 중위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또 한 번 미소 지었다. 믿기 힘들군. 늘 마음의 벽을 세우고 살아가던 저 여자들이 이제 고작 20살도 안 된 남자애에게 마음을 열다니. 그 아이를 아버지 같은 존재로 보는 걸까? 아니면 연인으로 여기는 걸까? 후후, 뭐 좋아. 딱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신나게 놀아봐.
그 후론 그런 기회도 없을 테니. 그녀의 눈빛에 섬뜩한 빛이 스치고 이내 빠른 걸음으로 수송선에 올라탔다. 수송선은 서서히 부상하더니 공중에 떠올랐다. 그 금발 중인은 선두 좌석에 앉아 혼자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강진우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물었다. 지휘관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강진우는 천무 시스템 선글라스를 쓰며 말했다. 휴가니까 관광부터 하자. 첫 목적지는 여행의 수도, 말란성이다. 중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알겠습니다. 목적지, 말란성. 그렇게 말한 그녀는 조용히 조종석으로 돌아갔다. 곧 수송선은 우렁찬 엔진음을 내며 진동하더니 번개처럼 목성의 대기권을 뚫고 우주 공간으로 날아올랐다. 말라연방 대통령궁 집무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임 대통령 천유진은 방금 막군부와 재계 주요 인사들을 접견하고 반란 진압 작전에 대해 논의한 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는 푹신한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책상 위 담배 케이스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자 그의 옆에 바짝 붙어있던 비서가 재빨리 앞으로 나섰다. 겉은 화려하고 정교하지만 구조는 매우 구식인 부싯돌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여 담배 끝에 가져다 댔다. 천유진은 방금 채용한 이 비서를 힐끗 바라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불을 받아 담배에 불을 붙이고 한 모금 빨았다. 사실 천유진은 기존의 개인 비서를 굳이 바꿀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전임 대통령이 겪은 일을 생각하면 더 이상 유능하고 눈치 빠른 사람을 곁에 두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개인 비서 같은 중요한 직책은 오히려 실속 없고 아첨 잘하는 사람이 맡는 게 낫다. 어차피 정작 중요한 일은 유능한 참모들이 다 해주니까 설령 이 비서가 배신해도 큰 손해는 없을 것이다. 그가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잠시 숨을 돌린 천유진은 다시 업무로 복귀했다. 그런데 보고 자료를 훑던 그의 눈썹이 스르르 찌푸려졌다. 곧바로 옆에 있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정보부의 미서 부장을 당장 불러와. 비서는 비굴할 정도로 머리를 조아리며 통신 단말기로 다가갔다. 사실 그 정도 통신은 천유진 본인이 손만 뻗으면 직접 연결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누군데? 말라연방의 대통령이 그런 일을 직접 하기. 비서는 통신을 마치고 고개를 숙인 채로 보고했다. 각하, 미서 부장께서 곧바로 이곳으로 오신다고 전해왔습니다. 천유진은 짧게 응하고만 대답하고 손을 가볍게 휘둘렀다. 비서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물러났다. 잠시 후 집무실 문 앞에 멈춰 선 미서 부장은 살짝 뚱뚱한 체구를 정돈하며 땀 한 방울도 없는 이마를 손수건으로 닦는 척했다. 정장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공손하게 말했다. 각하, 들어가겠습니다. 미서 부장은 잘 알고 있었다. 이 대통령 집무실과 정보부 간의 네트워크는 철통보안이라 세계 최고의 해커라도 도청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웬만한 일은 그냥 통신으로 처리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도 이렇게 직접 부르신 건? 그는 감히 의문을 입 밖에 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상대는 내 직속 상관이자 이 연방의 최고 권력자. 심지어 평범한 사람이라 해도 천유진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를 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그는 불만 하나 내비치지 않고 아주 순종적인 모습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강유진은 2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미서 부장을 바라보며 손에 든 문서를 흔들었다. 미서 부장, 왜 우주은행과 우주항공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가수를 그렇게 전력으로 띄우고 있지? 그가 연방 대통령이 되었어도 정보부에 대한 통제권만큼은 절대 놓지 않았다. 사실상 정보부는 이제 그의 개인 정보망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미서 부장은 무슨 얘기인지 바로 눈치챘다. 강유진이 궁금해하는 건 단지 가수 따위가 아니었다. 진짜 신경 쓰는 건 우주은행과 우주항공, 이 두 초거대 기업이었다.
게다가 지금 강유진이 들고 있는 보고서는 방금 자신이 작성해서 제출한 최신 자료였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각하. 저희가 조사한 결과 두 기업이 공동으로 신인 가수를 밀어주는 건 두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전혀 단서가 없습니다. 게다가 내부 정보가 완전히 봉쇄돼 있어서 그 가수가 누구인지조차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강유진의 눈빛이 흥미롭게 반짝였다. 그는 우주 전역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두 기업을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쪽을 선호했다. 원래는 단순히 형식적인 관심 차원에서 물어본 거였는데 설마 정보부가 모르는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기업이 연방 전체의 방송국에서 무려 3시간짜리 황금 시간대를 공동 구매했다고 돼 있는데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강유진이 가볍게 물었다. 미서 부장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답했다. 각하, 저희도 그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두 기업은 평소 굉장히 신중하고 조용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문화 마케팅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방송 시간대를 사들인 가격은 천문학적이며 콘서트 수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런 거액을 투자한다는 건 정상적인 사업적 판단이 아닙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 가능성은 3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사업 확장을 노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이미 우주 전체에서 손꼽히는 기업이며 연방 내 시장도 포화 상태입니다. 둘째, 경영진의 급변이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두 회사는 수십 개의 대재벌 그룹이 공동으로 구성한 만큼 고위층 인사가 조용히 교체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셋째, 이번 방송을 통해 뭔가 충격적인 발표나 사건을 터뜨릴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긴 하지만 그들도 이익을 위해서라면 연방에 불리한 일도 감행할 수 있습니다. 연방에 불리한 일이라. 강유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외부의 위협에 시달리고 내부는 분열돼 있고 해적은 판을 치는 이 연방에서 도대체 뭘 더 바라겠다고.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난 아무래도 이 모든 게 그 가수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 쳐도 신비감을 유지하려고 영상조차 공개하지 않은 건 이해하겠는데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미서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허리를 굽혔다. 죄송합니다, 각하. 부하의 불찰입니다. 하지만 두 기업 측이 모든 정보를 완전히 봉쇄하고 있어서 강유진은 더욱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관객은 어떻게 모으겠다는 거지? 콘서트 입장권은 전부 무료입니다. 게다가 두 기업의 직원들에게 우선 배정된 상황이고 시중에는 거의 풀리지 않았습니다. 관객 걱정은 애초에 없는 듯합니다. 강유진은 헛웃음을 지었다. 우주 전역에 퍼져 있는 두 회사의 직원 수를 합치면 웬만한 행정성 인구보다 더 많다. 거기서 사장이 보러 가라고 하면 누가 거절을 하겠냐. 그때 미서 부장이 뭔가 떠올린 듯 말끝을 흐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각하, 방금 두 기업이 지방함대 사령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항로 주변의 해적 소탕을 요청했고 만약 지방함대의 전력이 부족할 경우엔 자체 보유한 은행 항공호위대를 파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곧 공문이 대통령실로 도착할 겁니다. 강유진은 관자놀이를 두드리며 신음했다. 이 두 기업은 각자 소규모의 사설 함대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전력은 민간 함대 중 최고 수준이었다. 기업 함대로 해적 소탕이라니. 이게 연방의 체면에 무슨 꼴이냐. 하지만 문제는 지방함대는 이미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 군부는 해적 사건이란 명목으로 각 지역 함대를 흡수해 가고 있고 지방함대 사령관은 이미 은퇴한 지 오래라 병력 투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정규군을 파견한다고. 명목상으론 군부가 군권을 갖고 있어도 실제로는 각 지역 주둔군 사령관들이 군세를 쥐고 있지. 그들이 나서줄 가능성은 낮고 지금은 반란 진압 준비 중이니 더더욱 무리야. 잠시 생각을 가다듬은 강유진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두 기업의 감사의 뜻은 전하되 연방군은 자체적으로 해적을 소탕할 수 있으니 도움은 사양한다고 전해라. 그리고 항로 주변 해적 세력과 접촉해서 내 이름을 팔아 부탁해라. 콘서트 기간 동안만이라도 함선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그 말을 들은 미서 부장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런. 대연방의 대통령이 직접 해적한테 부탁을 한다고. 하지만 그는 곧 이해했다. 지금으로선 대통령이 이런 방식 외에는 달리 손쓸 방법이 없다는 걸. 그 순간 강유진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책상을 쾅 내리치며 이를 악문채 외쳤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상인과 해적 눈치를 본다니. 내게 함대 몇 개만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굽히진 않았을 텐데. 미서 부장은 상사의 의중을 명확히 파악하고 눈빛을 반짝이며 조용히 말했다. 염려 마십시오. 이미 편성 중입니다. 강유진은 그 말을 듣자 표정을 가다듬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좋아. 그럼 우리의 숙적, 은흥제국은 요즘 어떤 움직임이 있지? 미서 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국 쪽 상황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 4명의 황자들도요. 그 4명의 제국 왕자들이 조용하다고. 무슨 이유지? 그리고 지난번 연방을 침공한 그 두 장군, 황자들에게 제재 안 받았나? 그 두 장군은 오히려 중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황자들 모두 그들에게 매우 호의적으로 접근 중입니다. 강유진은 표정을 굳히며 말했다. 제국 내부에 무슨 큰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보요원들에게 지시해라. 특히 민간에서 떠도는 루머에 집중하라고. 가끔 민심이 고위층보다 먼저 진실을 알아채기도 하니까. 명 받들겠습니다. 미서 부장은 허리를 숙이고 조용히 대통령실을 나섰다. 강유진은 눈을 감고 의자에 기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제국에서 내분이라도 일어나 준다면 반란을 진압한 연방군이 그대로 진격해서 그 100년 묵은 고질병을 한 번에 날려버릴 텐데. 그 순간 강유진은 번쩍 눈을 떴다. 위험해. 연방이 제국의 내분을 바라는 것처럼 제국도 분명 연방의 내분을 바랄 거야. 지금 제국은 안정세지만 연방은 이미 내분이 시작됐어. 위험하다. 정말 위험해. 그는 벌떡 일어나 책상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며 외쳤다. 차를 준비해. 원수부로 간다. 은흥제국과 말라연방은 우주에서 서로 인접한 외곽국가였다. 은흥제국이 외부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말라연방을 거쳐야 했고, 연방 역시 은흥제국을 정리하지 않으면 마음 놓고 외부 확장을 할 수 없는 구조였다. 수십 년 전, 양국의 영향력이 처음으로 맞닿았을 때 두 국가는 환호성을 질렀다. 그 전까지는 각자 자신들이 우주 유일의 문명국가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양국은 조심스럽게 교류를 시작했고, 교류는 곧 우호로, 우호는 곧 허니문 기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허니문은 오래가지 않았다. 연방의 의원들이 제국주의 척결을 외치며 제국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과학기술의 도약으로 인해 두 국가는 깨달았다. 우주는 너무 넓고 중앙에는 수없이 많은 국가들이 존재하며 우리 같은 외곽 국가는 그들 눈엔 고대의 야만국가 수준이다. 자존심 강한 양국이 이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 리 없었다. 그래서 두 나라는 결심했다. 우리도 우주 중심부로 진출하자. 하지만 곧 알게 된다.
서로를 정리하지 않으면 중심 진출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먼저 움직인 건 말라연방이었다.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은흥제국의 모든 외부 통신을 차단한 것이다. 처음엔 제국을 고립시켜 조용히 묶어두는 전략이었다.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된 건 연방의 의원들이었다. 이번 기회에 제국을 무너뜨리자. 그들은 그렇게 외치며 침공을 결의했고 전쟁이 발발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제국은 단결했고 연방은 대패했다. 분노한 제국은 반격했고 이번엔 연방이 승리할 줄 알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그렇게 양국은 끝없는 싸움에 빠졌고 우주 중심 국가들 눈엔 별표 변방의 두 야만국이 서로 잡아먹느라 정신없다 별표는 인식만 남게 되었다. 그 후 전 우주를 뒤덮은 대전쟁이 발발했고 곧이어 우주 대합병 시대가 도래했다. 하지만 은흥제국과 말라연방은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말라연방은 바깥에 무란성계라는 혼돈의 방패지대가 있었던 덕분에 간신히 강대국들의 합병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대신 전쟁으로 자원을 소모한 두 나라는 중심 진출의 황금기를 완전히 놓쳐버렸다. 그리고 결국 우주 최종 병기 블랙홀탄이 완성되며 대합병 시대는 종결되었다. 이후로 우주는 블랙홀탄의 공포를 바탕으로 몇 세기 동안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다. 은흥제국은 전형적인 제국주의 국가로 국가 운영은 전적으로 귀족 계층이 책임지고 있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귀족 수만 해도 1000만 명이 넘는다. 물론 이 숫자만 들으면 어마어마하지만 국민 비율로 따지면 대략 50만 명당 한 명의 귀족 꼴이라 일반 시민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노예 반란이 종종 일어나긴 해도 금방 진압되는 상황이었다. 제국 내 계급 구조는 다음과 같았다. 최고 권위의 황제, 실권 없는 친왕들, 원로국 권위를 가진 공작들, 군대를 통솔하는 후작들, 고위 공무직을 맡는 백작들, 중간 관리직의 자작들, 말단 직책을 맡는 남작들, 아무 실권 없는 훈작들. 보통은 자기에 따라 권력이 정해지지만 이상하게도 제국에서는 이름 없이 자기만 말해도 누구를 뜻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바로 별표 이란트 백작 별표가 별표 로보연 공작 별표이었다. 첩자들이 외부로 보낸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로보연 공작은 황족 혈통을 가졌으며 성품은 온화하고 인간적이다. 비록 그는 정부의 공식 직책은 없지만 그가 내린 국정 제안은 총리가 황제의 재가도 없이 바로 시행할 정도다. 그래서 정척들은 그를 별표 제국의 암군 별표이라 부르지만 이상하게도 황제는 그를 전혀 견제하지 않는다. 공작이니 실권을 가질 수 있는 위치긴 하다. 하지만 이란트 백작은 명백히 문관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제국 전체 군대를 쥐락펴락하는 존재였다. 보고서는 이렇게 이어진다. 이란트 백작은 동료 하나만 두고 있다. 그녀는 성격이 냉정하고 철혈 군인의 기질을 지녔다. 공식 직책은 단지 궁정참사관일 뿐이지만 그녀 앞에서는 5명의 원수도 고개를 숙이고 수십 명의 상장들이 명령만 기다리며 줄을 선다. 수천 명의 장성들이 입도 뻥긋 못한다. 군대를 반란시켜도 따를 정도다. 그런데도 황제는 그녀를 전혀 견제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은흥제국 근위군 중장이자 제국의 상병이라 불리는 달인수의 저택. 그의 정원 안정자에는 유려한 귀족복을 입고 반쯤 누운 달인수가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그 맞은편엔 군복을 제대로 차려입은 강세진 중장이 군인 자세로 앉아 있었다. 아, 넌 승진했다고 신났냐? 내 집에까지 중장 제복 입고 오는 놈이 어딨어? 달인수가 웃으며 잔을 들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던 강세진은
와인을 한 모금 들이키고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지금 해적 소탕 작전 임무 중이다. 복장 바꿀 시간이 없었지. 해적 소탕? 진짜? 달인수의 눈이 번쩍 빛났다. 나도 껴줘. 나도 해적 잡고 싶단 말이야. 강세진은 잔을 들고 빛을 비춰보며 루비처럼 반짝이는 와인을 보며 말했다. 안 돼요, 너 몫은 없어. 달인수가 입을 삐죽 내밀자 강세진은 드물게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실망할 건 없잖아. 노예 반란 진압이 아니라서 내가 좋아하는 미녀들 구출극은 없어. 나는 이번에 무오성계의 해적 소탕을 맡았거든. 달인수는 악에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벌컥 들이켰다. 하! 너 진짜 불쌍하다. 거기 무오성계는 내라 입어린 사망자의 세력권이잖아. 육황자의 구역이면 몰라도 다른 황자들 구역에선 해적 소탕은커녕 도리어 해적한테 당할 수도 있다고. 그 마지막 해적이라는 단어에는 묘하게 힘이 실려 있었다. 강세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쓰게 웃었다. 어쩔 수 없지. 육황자만 좀 낫고 나머지 황자들은 죄다 나를 원수 보듯이 하니까. 달인수는 피식 웃었다. 그야 뭐, 백장영애가 너한테 푹 빠졌잖아. 그러니까 내가 냈다 공공의 적이 된 거지. 육황자는 그래도 백장영애를 진심으로 좋아하려는 눈치인데 다른 셋은 성격도 엉망이고 성질도 더러워서 걔네는 뭐 평범한 여자도 관심 없어 하지 않냐. 그는 와인을 돌리며 계속 말했다. 게다가 백장영애가 육황자한테 관심 없는 것도 이해는 가지. 걔가 어떤 사람인지 떠나서 내 황자들이 영애를 노리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잖아. 백작의 군부 영향력, 그게 목적이지. 누가 그런 계산적인 인간들한테 마음을 주겠냐. 달인수는 문득 무언가 생각났는지 질문을 던졌다. 근데 백작이 너 혼자 그런 위험한 곳에 보내면서 아무 준비도 안 했겠어? 강세진은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고 잔 안의 와인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백장영애도 같이 간다. 그 말을 들은 달인수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곧장 폭소를 터뜨렸다. 푸아! 아, 너 진짜 고생 좀 하겠다. 아니, 고생이 아니라 지옥이겠네. 하지만 뭐, 해적한테 죽는 것보단 낫지. 그치만 이젠 육황자까지 널 적으로 돌리겠군. 강세진은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만 저었다. 잠시 웃던 달인수는 주제를 바꿨다. 너는 그나마 다행이다. 나는 연방 국경에서 돌아온 이후로 아무 임무도 없어. 몸이 다 굳어버릴 지경이라니까. 강세진은 눈살을 찌푸리며 쏘아붙였다. 웃기고 있네. 원래는 백장님이 너 시키려고 했던 일, 내가 죽어도 싫다 해서. 내가 대신 연방 쪽으로 파견된 거잖아. 정의로운 군인 코스프레는 왜 나만 해야 되냐고. 달인수는 희죽이며 되물었다. 근데 너 연기 진짜 잘했어. 내가 사전 정보 몰랐으면 감동해서 울 뻔했어. 근데 있잖아. 공장님하고 백장님이 왜 연방의 강진우를 살려줬는지 그거 알지? 그 사람 한 명만 제거했어도 제국 입장에선 큰 이득일 텐데. 강세진은 피식 웃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그걸 나만 모르겠냐? 강진우 사건 이후 연방 국민들은 정부랑 군부를 전혀 믿지 않게 됐고 그 와중에 대통령은 날아가고 사성장군은 반란 일으켜서 세계 성계 가져갔잖아. 이 모든 흐름을 보면 두 분이 얼마나 먼 미래까지 보고 계신지 알 수 있지. 그의 말에 달인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탄식했다. 맞아. 나도 처음엔 상상도 못했어. 근데 그 사건 이후 연방 고위층에 우리가 심어둔 내부 인물이 있다는 건 확실해졌지. 그 인물.
아마 제국에서도 공장님과 백작님 외에는 아무도 모를걸. 강세진은 손목시계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이만 나가봐야겠다. 달인수도 일어나며 잔을 들었다. 무온을 빈다.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다. 폐하께서 며칠째 조정에 안 나오셔. 제국은 지금 폭풍 전야야. 조심해. 강세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잔을 부딪힌 후 단숨에 마셨다. 예를 표한 뒤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달인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젖혀 마지막 남은 와인을 꿀꺽 마셨다. 심야, 은흥제국 황궁. 사방은 정막에 잠겨 있었다. 병을 앓은 지 오래돼 조정에 나오지 않던 제국 황제 아태성 13세는 후궁의 황실 침상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가는 숨결이 간헐적으로 뿜어져 나왔다. 그러나 그의 깊게 꺼진 눈은 병색과는 반대로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기운을 뿜고 있었다. 그 앞에는 황종 예복을 입은 20대 초반의 잘생긴 청년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가 바로 육황자였다. 황제는 거칠게 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유가, 네가 알겠느냐? 왜 내가 태자를 세우지 않고 너희 형제들이 서로 물고 뜯게 내버려뒀는지. 육황자는 깜짝 놀라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아들 된 자, 알지 못합니다. 부디 아버지 폐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실 그는 오늘 밤 호출 소식을 듣고 내심 기대했었다. 하지만 태자 책봉 문제가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황제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내가 태자를 세우고 싶지 않은 게 아니야. 세울 수 있는 힘이 없을 뿐이다. 육황자의 눈이 번쩍였다.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황제가 그렇게 말할 정도라면 그 상대는 제국 내 두 사람뿐이었다. 설마 그 두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육황자는 조심스레 물었다. 황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말했다. 그래, 유가. 그 두 사람이 존재하는 한, 이 제국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육황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싸늘한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가 떠난 뒤 황제는 가느다랗게 손을 흔들었다. 작은 방울 소리가 울리자 곧 쉰 목소리를 가진 노파의 음성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폐하, 부르셨습니까? 오왕자를 들여보내라. 황제는 힘겹게 말하고 노파가 물러난 뒤 천장을 올려다보며 용문양이 새겨진 천장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아랫입술을 깨물며 절규하듯 중얼거렸다. 예전에 너희가 무서웠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지금은 두렵지 않다. 절대 너희에게 내 자손의 제국을 넘기지 않겠다. 절대로 너희 손에 들어가게 두지 않겠다. 그 절규 속 아태성 황제의 일그러진 얼굴에는 분노와 동시에 말로 표현 못할 깊은 죄책감이 숨어 있었다.